질문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 그러니까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JTBC 보도입니다.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보도를 하면서 그 태블릿에 나와 있는 게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들이거든. 너보고 그러니까 국정에 개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정호성이가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는데 최는 그런데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일부 자료. 그 가운데 비밀 문건에 해당되는 건 상급 비밀 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드레스덴 연설문, 예를 들어서 드레스덴 연설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를 바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10월 24일, 10월 26일에 보도하고 제가 일지를 보면 날짜가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8시 그 뉴스룸 태블릿 PC 보도를 하는데 제가 일지를 전부 다 만들어줬어요. 그게 연설문을 최가 보고 다 수정을 했다. 대표적인 게 드레스덴 연설문, 독일에서 통일 대박이라는 그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작 거기에 얘기된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가 그런 거 수정한 일이 없어. 정작 있는 거는 대통령께서 이 연설문 있으면은 정호성 비서관한테 통해가지고 최한테 연설문 한번 이거 좀 살펴봐 달라고 최한테 보내봐라 했습니다. 그것도 취임 전에 거죠. 뭐 취임 전이 대부분이고 취임 후도 뭐 몇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하고 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국정에 개입했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최 원장이 그 제주가 하나 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쭉 얘기하면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탁 집어내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감성적인 표현을 다른데 빗대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걸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최성원 재판에 여기 저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지간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얘기해봐야 기자들이 기사 한 줄 안 씁니다. 근데 최성원이가 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이크 들고 얘기하면요, 그게 딱 기자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타자 소리가요 다다다 쫙 올려 퍼집니다. 그리고 바로 기사로 나와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높이 삼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을. 그래서 오늘 살펴봅니다. 그건 국정농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인 경우에 우리가 어떤 조직의 장인 경우에 공적인 조직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사적인 부분에서도 리뷰, 검토죠, 검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인사 개입 나온 지 두 번째 질문. 인사 개입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인사 개입은요, 예, 이런 겁니다. 몇 개 개입이 아니고 저 추천 뭐 해달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으면은 이력서를 정호성이한테 갖다 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박 대통령 최 원장이 최성원이 박 대통령한테 누구 뭐 검찰총장 좀 시켜주십시오. 뭐 그런 기대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인사 개입일 거라고. 그런데 그런 형태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왜 아니냐? 최 스스로도 얘기하듯이 만약에 그런 청탁을 했다면요, 그날로 박 대통령하고 최 원장 관계는 딱 절연돼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 40년 동안 지내면서 너무 잘 알아. 자기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박 대통령이 사적으로 부탁을 하게 되면 그거로서 쫙 끊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호성한테 이력서 갖다 주면 정호성 본인은 그거를 지가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인사팀에다가 이런 있다 하니까 그런 정도 규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순서를 적어서 그 편지 형식으로 예. 전달했다는 이 부분부터 먼저 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그게 관여된 일은 없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이 편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서신이지 않습니까? 서신은 그 안에서 써가지고 그다음에 교도관한테 주면 교도관이 이걸 발송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가가지고 서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위법이라. 그러면 이건 어떤 형식이냐? 그 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른 변호사가 기록을 해서 그 취지를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뭐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 편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게 뭐 편지라는 거는 원래 이 사적인 서신이 돼야 되는데 공개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형집행 정지는요 형사소송법에도 되어 있어요. 그 형집행 정지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제3자에 대해서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권리로서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청원에 불과해요. 청원에 불과하니까 큰 의미는 없죠. 그러나 이제 형집행 정지 신청을 예를 들어서 몇 백만 명이 한꺼번에 한다든가 하면 그 자체가 이제 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아마 유튜브 본인도 형집행 정지 신청하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청원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정의 신청은 저는 뭐 정의 신청에 대해서 반대했어. 여러 가지로 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사를 표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거죠. 현재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는 걸 몸으로 항거하는 겁니다. 그런 법정에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반대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가 이제 정의 신청을 했는데, 그 뭐 나름대로 자기 이제 그 논리는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에서 뭐 이걸 대통령이 나와서 밝혀야 되지 않겠냐.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 아니면은 박 대통령이 자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없느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진술을 해놨어요. 검찰에서 7회에 걸쳐서 피의자 신문 줬을 때 질문에 다 답을 해놨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쫙 다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정보 조사가 다 됐어. 그러면 법정에서 물어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 이제 이런 점만 이해해야 됩니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독립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 각자가 변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상 이 최성훈 변호인 팀의 리더 역할을 하지만은 그냥 그걸 가지고 이런 하지 마라 뭐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증인 신청을 4명을 했는데 혹시 누가 채택이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이제 제가 이제 신청한 건 우리 기왕에 쓴 팀이 신청한 사람은 박상진 아까 얘기한 승마에 관해서 박상진 그다음에 손석희 두 사람. 그래서 조사가 안 됐어요. 박상진은 정인신문을 하지 못했고 손석희는 애초에 정인으로 채택도 한번 안 됐으니까 기회를 달라 이거죠. 원래 파기환송심에서는요 그동안에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에
조사 안 된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된 거는 됐습니다. 그런 양해하시면은 재심은 그러니까 재심이 되려면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조작됐다. 예를 들어 문서가 위조, 중요 핵심 유무죄를 가름하는 증거 서류가 위조됐다. 결정적인 사항에 관해서 위정이 있었다. 이게 규명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대법원에서 여기 이제 그 파기호소 내려보낸 취지는 강요자 이게 무죄다 이거야. 이걸 반영해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은 지금 현재 그 박상진 그다음에 손석희 조사를 안 했으니까 이걸 조사해보면 대법원도 달리 판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인 신청을 받아달라. 그런. 어제 또 법정에서 뭐 자기 심경을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죽어도 내가 이 죄를 씻지 못할 것이다. 네, 저 박근혜 대통령 뇌물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든가 비슷하게 이렇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자기 처심 때문에 자기 처심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데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얼굴 살아서는 얼굴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죠. 보면은 일부에서는 정말 내가 보니까 물 한 잔 정했습니다. 이거 예. 잠깐 물 좀 먹고. 네. 천천히 하세요. 일부 저 종편 패널들 보니까요. 최가 박 대통령한테 미룬다고. 자기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오늘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 미룬다거나 뭐 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초지만 일본에서 자기 집중하는 거죠. 이제 조그마한 걸 가지고 전체를 다 그냥 몰아치기. KD 코퍼레이션은 유라하고 이제 같은 그 학부모 관계 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에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소기업인데 상당히 유망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팜플렛을 판결에서 다 확인된 겁니다. 팜플렛을 정호성한테 줘가지고 이거 유망한 회사니까 앞으로 좀 왜냐면 중소기업 그때 키운다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살펴봐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호성이 이걸 안종범 시켜가지고 현대책에다 전달하고 그래서 현대책에서 나와서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KD 코퍼레이션이 생산하는 제품이 충분히 납품할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 하나밖에 없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뭐 선물을 몇만 받았다. 예. 근데 이거는 민간인이니까 그거 자체가 죄가 안 돼. 지금. 근데 금액을 얼마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주장은 그때 뭐 2천만 원인가 뭐 1천만 원 하는데 그건 뭐 죄가 안 되니까 무슨 관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뇌물이 되냐 이거 아닙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최는 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안 돼요. 직권남용도 안 된다고. 예. 근데 양쪽 다 분리하면 안 되는데 이걸 둘이 합쳐가지고 뇌물죄가 된다고 맨날. 그러니까 최승훈이 받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뇌물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게 경제 공동체고 이 공동체가 그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용기 있는 판사가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법리의 문제가 법정에서 제가 이게 통탄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재판정의 이거는 사실은 다 밝혀져 있다 이거 사실 밝혀졌는데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촛불 쪽에 손을 들어주냐 태극기 쪽에 손을 드느냐 그것도 달려있다. 어느 쪽이 진실이냐 이게 정이냐 이거지. 그러면은 아니 전 세계 어디에 뇌물을 저 경제적인 이익 하나도 안 받았다는데 부부 관계도 아니고 무슨 뭐 회사에 무슨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쟤는 언더에서 엄지에서 도와주는 이런 관계인데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묶어가지고 이게 그럼 최가 받은 거는 대부분의 판례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장관이 있는데 장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장관 살림을 다 봐준다 이게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부탁을 하면서 한 몇 원을 줄까?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이 이거 이게 저 누가 가져왔더라고. 이런 정도 돼야지 옆에 있는 친숙한 사람이 받은 게 장관이 받은 거하고 같은 겁니다. 전후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독일에서 코스모스를 만드는지 몰라. 좀 더 그 디테일한 문제는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이제 직접 뇌물 수수냐 제3자 뇌물 수수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원래 하려면은 이거 지금 이제 삼성에 관해서 직접 뇌물 수수로 되어 있어요. 최가 받은 거나 박 대통령이 받은 거나 같다 이래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3자 뇌물 수수는 돈 받는 사람은 제3자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3자 뇌물 수수가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야 돈은 저 코스모스에 줘라. 이게 그나마 사실에 부합한다고. 공소장을 만들면요 부합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수 의견이 제3자 뇌물 수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라는 얘기인데 그게 못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코스모스가 있는지 뭐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 증거가 전혀 없어. 완전히 무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못하고 억지로 한 번과 같이 해가지고 최소한이 받은 거나 대통령 받은 거 같단 말이야. 이거 무슨 이게 뭐라고 하면 이건 육자배기도 아니고 두루뭉술 이런 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이 법이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동업자다. 아니 그때 경제 동기. 제일 처음에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첫 번째 의혹에 의해서 단죄되기. 선동 의혹에 의해서 단죄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적인 공격에 의한 탄핵. 헌법재판소, 정치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또 한 번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이 4차에 걸친 공격을 받았다. 근데 사실은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 제일 처음에 의혹에 의해서 칠 때,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사람을 핍박할 때, 그 다음에 헌재에서 얘기할 때, 재판할 때, 다시 이건 4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4번의 기회에서 한 번도 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우리 쪽에 이제 문제인데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 당당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진영에 따라 가지고 우리 촛불은 제가 우리 대학 동기들은 그 지역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은
또 좌파적 사고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들어있습니다. 유명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하면 내가 뭐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뭐 최순실이가 뒤에서 다 대통령 조종하고 뭐 다 해서 알겠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증거가 있나 설명을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나 이거지.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아무리 뭐 가깝다 뇌물까지 받아가지고 주는다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나. 이 얘기를 만들어내도 근사하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도 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거 뭐 참. 이제 여기서 한번 좀 탄핵 문제를 정치적인 탄핵 공격이죠. 공격. 박근혜 대통령을 혼자서 끌어내리는 정치 공세 가운데 제가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첫 번째는 이거는 탄핵은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지금도 이 사실관계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헌법에 의하면은 아니 아직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탄핵이 뭐 진행되는 안 되는 거지 전혀. 근데 이게 탄핵하고 먼저 이거부터 다 해놔놓고 그 다음 뒤를 그걸 맞추어 간 거라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의혹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의혹에 맞추어서 그냥 탄핵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끼워는 이제 꼴이 됐는데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그 야당이 탄핵을 찬성한다는 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이라는 건 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니까. 좋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권력을 잡아요. 그러나 자당의 지도자를 자당 의원으로 탈당도 하지 않고 서거문이 등 뒤에서 카고 이거는요 어떤 명분으로도 정치인으로서는 기본적인 기초 쓸 수 있는 바탕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다음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왜 그랬냐 이거야. 그럼 이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탄핵을 우리가 찬성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난다. 촛불청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그거는 그때 주목한 사람인데 만약에 내하고 대담을 한다면 이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기 쫙 해가지고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또 좌파에서 막 몇백만 명이 그런 난리짓을 하고 그러면은 그때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도 또 탄핵에 동의할 겁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협박에 의해 가지고 협박에 의해서 굴복했다는 얘기예요. 폭력에 굴복한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냐고, 정치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탄핵 자체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논해야지. 지금 이거 잘못하면 뭐 우리가 죽을 거야. 큰일 납니다.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방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벨기에들이 점령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항복하거나 도망가자라는 태도가 뭐가 다르겠냐. 그런 사람들과 통합을 해서 뭐 한다는 이거는요. 썩은 오염 덩어리를 안고 맑은 물하고 같이 가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물이 되는 겁니다. 썩은 물에 새로운 물이 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진지하게 당시 지금 이제 밝혀진 일이거든요. 다 밝혀진데 현재 이제 다 규명돼 있습니다. 다 규명돼 있는데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뭐 박 대통령이 죄를 씌우든 말든 건데 사실관계는 거의 다 규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나 이거야. 아무도 탄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규명된
재판에 의해서 규명되어 있는 사실을 펴놓고 보면은 기껏해가 저 대통령이 뇌물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다 통합니다. 대통령 밝힌 거 하나도 없고 미르 케이스포 재단은 뭐 대통령 이거 돈 뺀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정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당신이 탄핵할 수 있겠냐고. 아마 그거 주장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해. 그리고 세계 우선거리가 될 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 돼요. 내가 그 당시에 하도 의혹 제기가 많고 이래가지고 의혹에 휩쓸려서 언론에 보도된 언론 페이크 뉴스에 휩쓸려서 판단을 잘못했다. 진솔한 의미에서 자기 과오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요, 문화대혁명, 중국에 잘 알지 않습니까? 마오가 마지막에 젊은 애들 동원해가지고 문화대혁명을 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 참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등소평 이런 사람들 그냥 저 시골 공장에서 쳐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극복하고 그 후에 저 등소평에 해가지고 실용주의 카이크 카이바 개혁 개방으로 나가서 이제 중국이 발전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때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 결의로 문화대혁명은 잘못된 것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에 앞장서서 숙청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 이렇게 할 때요. 이거는 제가 은필칭 얘기합니다. 이거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거지. 그나마 이게 잘 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축적돼 가지고 살림을 살고 말이죠. 우여곡절을 하지만 발전해 왔는데 어느 날 뭐 의혹을 만들고 해가지고 세력이 없고 뭐하고 이런데 이런 세력에 동조한 사람이 반성 없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이건 뭐 자기 모습입니다. 기만이 그런 것까지 용인할 만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야합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솔직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그거 이렇게 당내 어느 특정 정당을 하든 말든 간에 국민들이 이미 다 심판한 거예요. 아마 탄핵에 주동적으로 찬성한 사람들 정치인 입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뭐 통합하자 뭐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자기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이 불가하다. 큰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마치 큰 일을 하느냐 보도해 주는 거. 이게 문제다 이거지. 그냥 사그러질 일인데 기회를 자꾸 부여해 주는 거야. 마치 이거 분열되어 있는 보수를 통합하는 그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조국 비리 조사하는데 비리가 막 튀어나오니까 이거 말이야 검찰 개혁하자. 똑같지 않습니까? 그 탄핵할 때 말이야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다 하니까 그건 나눠놓고 이거 보수가 통합해야 한다고 말이야. 간판을 떨어뜨린다고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석방될 수 있느냐, 명예회복 할 수 있느냐, 이건 참 내가 전쟁이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현 정부의 리더십으로는요, 아마 다시 그 서울 서청대로 보낼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힘이 없다고 봐요. 이거 정치는 그 정치 권력의 힘이 항상 움직입니다. 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리더십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서청대로 다시 보낼 수 있는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원 씨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이제 성격이 좀 다르죠. 그건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1,500만 표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된 사람이고 최소한은 사적인 옆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에 따른 이제 정당한 평가를 나중에 감형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이게 이제 포토라인 있지 않습니까? 포토라인에 서면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다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벽같이 서서 쫙 들있거든요. 거기서는 뭐 이 얘기 할 게 없습니다. 하질 못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장 짧은 말로 자신의 내가 죄송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 얘기하는 게 가장 그나마 현명한 거라. 뭐 죄를 인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니 그건 뭐 그 후에 네. 재판에서 뭐 쭉 다 얘기하죠. 네. 이제 그 안에 최 이제 공소 사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 물론 이런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까 전에 말했던 최는 이큰 덩치 뇌물 저는 사인이니까 민간이니까 뇌물 주체가 안 돼. 직권남용도 공무원이 아니 그것도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공모했다라고 해야 죄가 된다니까. 90% 이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어떻습니까? 이 4.19를 나눠놓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살고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5.16은 5.16대로 또 이게 5.16 공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주 사태는 어떻습니까? 계속 논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정몽란 의혹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게 진행된 이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의미에서는요, 앞에 것도 훨씬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조명이 되더라고. 이걸 이 거대한 큰 정치적인 큰 변동이거든요. 큰 변동인데 큰 변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선된 그 정부가 어느 날 이렇게 광풍 같은 오후에 해가지고 휙 하더니 거기에 뭐 사법기관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그냥 정권을 몰락시키고 새로 들어서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국민들이 깨우쳐가지고 다음에 한 3년 후나 4년 후에 이걸 바로잡았다 하면은 이 역사에는 민주주의에서 큰 진전입니다. 우리 역사 완전히 테이크오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의 허접잖은 일로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지. 초석을 마련해. 아이 그걸 극복해내야 될 과제라. 그리고 난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봐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저 한번 봐보세요. 통일될 경우에 공산주의 좌파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회주의 진영 이렇게 쪽에 그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게 전술 혁명이라는 게 이제 사람 선전선동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그 좌파 쪽의 핵심적인 거는 선전선동, 조직지도 이게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남북이 통일될 때 예를 북한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긴 세월 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요. 선전선동 기술, 기법, 그 다음에 조직지도. 저쪽에서 여기 하는 거 하면은 대한민국 여기 있는 자유민주 시민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선거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전제 통치에 길들여진 사람에 의해서 정권이 장식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나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내면 그런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에 417호 대법정 이 책에 제일 먼저 이 책의 이제 주 서술에 이제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붕괴되고 재판하는 이 과정을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이제 나왔을 때요. 그 광우병으로 해가지고 정권 초기에 그 좌파 진영에서 흔들었어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거 실패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니까 그때 이 박근혜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 이제 터지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터지고 2014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공격 많이 했어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7시간 동안 어디 갔느냐 했었고 그때부터 흔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가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때 실패했어요. 그때 교육이. 그 다음에 2014년 총선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제1당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공천 그러니까 의회의 균형이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이걸 이제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오래된 우리 시대 오래된 의혹 최태민 그 일가 이거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하면서 여기 성막 광교 만들고 재단하고 하니까 전부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터뜨려. 그리고 방법은 텔레비에서 쫙 해가지고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 최가 뒤에서 조정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걸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아마 2016년 10월 24일 8시 뉴스룸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있으면서 이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 노릇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더라고 보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특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미디어 그때는 이런 유튜브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었다면 누가 가서 쫙 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일체 그럼 모든 그 당시에는 심지어 자유진영 언론의 대표인 조선 동아까지도 의혹을 퍼뜨리는데 가세한 단계였어요. 그래서 종합제 대표가 언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론의 난이다 이거지.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 자유진영 분들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 게 2017년 3월 1일 저는 그걸 3일절 날려서 나왔는데 2017년 3월 1일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세종로 이거를 다 뒤덮였어요. 그때 이 희망의 싹이 있겠구나. 내가 근데 힘을 얻었어요. 이거 있다. 이게 나라를 지키는 힘이 있는 거다. 그러면은 재판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때 이미 늦었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를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